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모두에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다른 것보다 지난해 그러니까 미투와 관련해서 이른바 그러니까 성폭력의 피해자였다가 그 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 사회적인 어떤 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본인의 수행 비서에 대해서 이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제 피해자가 한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차례 강제 추행이라든가 성폭행까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네네. 또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되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그렇죠. 10시 10분부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폭로를 했던 모습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안 지사는 곧바로 충남지사직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에 이어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1심부터 살펴보면 1심 법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아마 근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1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이라 하면 권세나 지위나 이것을 활용한 무형의 힘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행사해서 도달됐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는 것이냐. 네. 자유의사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논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정말 의사에 반해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일정한 피해자 다음에 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성폭행, 강제추행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를 봐서는 정말 믿을 만한 성추행과 강제폭행이 있다고 신빙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즉 피해자의 신빙성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결이 뒤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네. 오늘 대법원도 주목이 되는 것 없었을 거고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그렇죠. 기초해서 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는 쪽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겪어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피해 사실을 알았다, 전해 들었다고 네네. 하는 또 다른 비서의 얘기까지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개별적인 경우에서 근무 환경과 관련 없이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이 피해자로서는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관계를 세상이 폭로하고 나섰을 때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점까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실 네네. 그렇지만 또 이거는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줄 것이냐의 문제로 결국은 예. 귀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오늘 대법원은 그럼 어떤 식의 판단할 것인지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어떤 안희정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남녀 관계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안희정 전 지사가 지정하는 것처럼 어떤 일탈행위, 부정적인 것일지언정, 부적절한 행위였을지언정 일반적인 관계, 정상적인 관계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 네. 대법원도 그렇게 볼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 2심에서 서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달라지면서 또 특히 주목됐던 부분이 이 재판부에서 밝혔던 피해자다움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1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네네. 것은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가까운 시일에 보여줬던 행동 같은 네. 것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여줄 만한 행동이었느냐, 안전지사하고 상당히 가까운 어떤 모습들, 음식점에 같이 간다거나, 좋아하는 곳을 또 예약을 스스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그 1심에서의 판단 그거였는데 네. 또 항소심에서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이게 어쨌든 안전지사의 어떤 위력에 의한 어떤 성범죄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또 안전지사의 부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지금 뭐 근무에 따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같은 현상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말 180도로 그렇죠. 봤었던 거라서 진짜 대법원은 어떻게 볼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2심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됐던 상하원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SNS에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김지은 씨를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죠. 그 항소심의 그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사항인데요. 네. 바꿔 얘기하면 미투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분류를 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어준 항소심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성인지 간수성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논리를 이용했지만 김지은 씨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난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불륜을 분명히 저지른 것인데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말을 밀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하원의 새벽에서 4시 정도에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침실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김 비서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것은 나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 치욕스럽고 안 지사와 김 비서는 연애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그것이 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새벽 4시에 여러 가지 입장, 즉 침실에서 새벽 4시에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폭행을 당한 불과 일주일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태도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미투의 피해자가 아니고 불륜의 당사자들이다. 네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사항이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지은 씨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가족들이 나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 지사의 측근과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자도 보냈고 회유의 종용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아마 항소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일반적인 평균인보다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 성폭행의 피해자의 시각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다. 네네. 더군다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안희정 지사 그 자체가 사실은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일정한 인사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은 피해자의 기준과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김지은 씨는 계속 주장을 했고 항소심도 이와 같은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셈이었죠. 예.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지난 재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이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 어떤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성인적 감수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를 법원이 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라는 걸로 좀 네네.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항소심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도 안전지사라고 하는 한 충남지사이고 유력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그렇죠. 사람의 어떤 지위에 비춰봤었을 때는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하 직원으로서는 어떤 행동을 요구한 간에 이거를 거절한다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네. 1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의 상황들을 비춰보면서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안전지사가 특별하게 강요를 했다거나 아니면 혹은 그 강요에 맞서서 이제 피해자가 거부를 했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자면 항소심 같은 경우는 크게 큰 그림을 봤었을 때 이런 정도의 큰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위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거다라고 봤던 거고 1심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하나 사건들마다 좀 쪼개서 봤었고 일련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게 처음에 특히 이제 첫 번째 어떤 성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 이후로 봤었을 때 이 어떤 충분히 본인이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봤거든요. 대법원에서 그 부분들을 결국 판단할 텐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라는 단서가 붙겠죠.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존중하더라도 이 사건이 여전히 유죄인지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할지 그 부분에 판단을 해줘야 될 텐데 꼭 필요한 판단이라는 게
이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논란이 심했던 게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실 실무에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극단적으로 어떤 사회적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일 경우 그럼 모두 다 위력이라고 인정을 할 경우 그걸 다 인정을 해야 되느냐. 네네.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도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협박 내지는 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위협력 같은 것들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과연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제 처음으로 사실상 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세워주는 겁니다. 예. 그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최근에 보면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최근에 판결문을 보면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재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그 사례가 이제 그 대학 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 징계적인 불이익을 받아서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과 관련돼서 법원의 입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어야 된 이런 그 상황이다. 그 과거의 판결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 걸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그도 그럴 것이 성범죄의 그 특수성은 실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암수율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발생한 것에 비해서 약 8%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92%는 묻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범죄를 공식으로 알리게 되면은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에 관한 그 낙인 또 그와 같은 그 상황에 있어서 또 2차, 3차 조사를 받는 데서 오는 그 불이익 그리고 그와 같은 이른바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예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네. 이와 같은 특수한 성범죄자의 그 피해자의 그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네네. 이를테면 남성 지향적 그 태도라든가 가해자의 입장이라든가 그냥 관여 없는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 성범죄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온당치 않다. 네네. 또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성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그 편견일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네네. 새로운 양형 철학, 사법 그 철학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와 같은 입장이 강조되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은 경향이 다시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미투 사건으로 이 재판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면 10시 10분부터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요. 어려운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조심스럽게 오늘 대법원의 그 결과를 예측을 해보신다면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예측을 그냥 단순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례가 있었을 때 그 사례, 그러니까 판례, 대법원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여기에 들어맞기 때문에 혹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예측을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그 변호사로서의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사례. 오늘 처음으로 이 사례가 판례가 잡히는 네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른바 판례가 리딩 생기는 케이스라고 거기 하는 때문에. 게 만들어지는 날이라서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예상하기가 수가 쉽지 않다.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잠시 뒤에 이 결과가 나올 테니까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 결과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